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384페이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산세 부분이죠. 가산세 부분. 그래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성실하게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에 정한 요건, 의무, 납세 의무와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세에 붙으면 국가로 들어가고 지방세에 가산세가 붙으면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간다. 그래서 가산세는 국세에 해당할 수도 있고 지방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산세는요, 자, 신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또 하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또 둘로 나눠요.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다는 얘기는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과소신고, 축소해서 신고가 된 경우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는 첫 번째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 그럼 과소신고는 자, 일반 과소신고가 있고 일반 과소신고가 있고, 또 하나는 부당한 방법, 즉 부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그래서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그럼 일반 과소는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고를 했는데 착오 등으로 인해서 누락이 돼서 신고가 잘못됐다, 과소신고를 했다. 이럴 때는 자, 과소신고분, 신고 납부세 얘기죠. 과소신고 납부세. 자, 이것은 올해 명칭을 개정했어요. 작년까지는, 2014년 작년까지는 과소신고, 일반 과소하면 일반 과소신고분 세액에 이렇게 했고,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건 부당 과소신고분 이렇게 했는데, 명칭이 이제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입니다.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요거 10%다. 과소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겠다. 그러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는 얘기는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비용을 과대 계상하거나 수익을 축소하거나 장부를 조작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고의성에 의해서 축소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다. 그래서 역시 과소신고분 세액의 몇 프로? 40%입니다. 괘씸죄 40%. 다음 또 하나는 무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 이 얘기는 뭡니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과소신고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다. 이것은 신고를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이것도 올해부터 개정돼서 명칭을 개정했다는 얘기예요. 작년까지는 산출세액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무신고 납부세액입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이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그 다음에 부당한 방법도 역시 똑같아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이렇게. 자, 가산세가 과소신고의 경우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40%,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40% 적용하겠다. 다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납부를 성실하게 안 했다. 이 얘기는 미납부세액이죠. 미납부세액, 즉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연체 이자율 1일에 10,000분의 3이죠. 10,000분의 3. 다시 말하면 0.03% 곱하기 지연일수, 날짜죠. 지연일수. 그래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에 10,000분의 3이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취득세 신고 납부인데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적용해서 취득세에서 공부할 것이고, 등록면허세에서도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가산세 공부할 것이고,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이와 같이 가산세를 또 공부하게 되니까 오늘 여기에서 공부할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보통징수 방법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연체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385페이지에 보시면 6번 과세 최저한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과세 최저한, 과세할 때 최소한의 금액만큼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규정인데, 이런 규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면세점, 같은 의미예요.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그래서 면세점은 과세표준 금액이 또는 과세표준 수량이 일정 금액이나 일정 수량, 여러분 아까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 과세표준은요,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게 과세표준인데, 물건의 가격으로 표시될 수도 있고 수량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 또는 일정 수량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세점 제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 중에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75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면세점. 뜻은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 또는 일정 수량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는데, 금액으로 기준했을 때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75만 원,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 75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면세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밑에 박스에 참고로 보시고, 또 하나 소액징수 면제는요, 지방세법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고지서 발부하려면 비용이, 징수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미만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한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실익이 없다. 그래서 소액일 때 징수할 세액이 소액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얘기는 고지서 발부하지 않겠다. 그래서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소액징수 면제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지방세법에 공부하실 재산세나 또는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이런 건 고지서 한 장당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 보셨고, 다음 장의 386페이지 7번에 비과세와 면제 잠깐 봅니다. 비과세는 과세권자가 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과세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비과세예요. 그래서 비과세 물건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세금 자체 계산하지 않고 납세 의무가 없어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걸 우리는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면제는 바로 뭐냐? 면제는 과세 표준에 과세를 합니다.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세율 적용해서 세액이 나오면 일정 비율만큼 감해주거나 면제 혜택을 주는 걸 감면이라고 한다. 100% 면제도 감면에 들어가고 50%, 20%, 10%
감해주는 것도 감면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비과세 부분은 과세 대상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만 감면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한 물건 취득세 공부할 때 이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거 취득했더라도 이러이러한 데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가 있고,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도 비과세 대상이 있고, 재산세 과세 공부할 때도 비과세 대상이 있고, 양도소득세도 비과세가 있죠. 그래서 비과세 부분만 우리가 시험에 관련해서 보시고 별도로 나머지 부분은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38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가 뭡니까? 세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을 다 뭐 했습니까? 충족을 했습니다. 충족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납세 의무가 생길 때 언제 의무가 생기느냐? 그 시기를 성립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몇 프로고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언제까지 어디에 내라,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막연하게 구체적인 반대가 추상적이죠. 추상적으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이걸 납세 의무 성립시기라고 하는데, 크게 여러분 밑에 보시면 그림 나와 있죠. 1번 과세 사실 무슨 행위를 하면,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런 행위를 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그런 조세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납세 의무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납세 의무가 생기는 그런 세금이 있고, 우선 다음 장에 보시면 388조 2번에 보시면 1년 중에 일정한 날짜가 되면 그날을 과세 기준일이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되는 조세도 있고, 그 밑에 일정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기간이 끝나봐야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그런 조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다시 되돌아가서 387쪽에 첫 번째 이러이러한 사실,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그런 조세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사망한 때, 사망하면 실질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사망하는 순간 상속 받을 사람은 상속세 내야 되는구나 라고 납세 의무가 생긴다.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지만 상속이 개시되는 때, 얘기는 사망한 때 상속세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예요. 그럼 증여세는 증여받은 때, 증여가 시작되는 때, 증여받은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문서를 작성할 때 수입인지를 붙이죠. 그래서 문서를 뭐할 때, 작성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인지세. 취득세는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럼 취득한 행위가 없다면 납세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등록하는 때 얘기는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그죠?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받은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주로 이런 부분만 기억하시고, 밑에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참고로 보실 필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행위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그죠?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받은 때,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다음 장에 2번 과세 기준이 있어요. 1년 중에 하루를 기준해서 우리 보유세인 재산세나요,
또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은 1년 중에 하루를 기준해서 그날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그런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과세 기준일은 언제냐? 6월 1일로 되어 있다. 6월 1일 날이 되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내야 되는구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는구나. 그죠? 지역자원시설세 내야 되는구나.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6월 1일 되기 전까지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되면,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물론 주민세 재산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 부동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거기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3번에 보시면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여러분 우리 세금 중에서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조세가 있어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 기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세죠.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리고 법인세도 이 과세 회계 연도가 1년 이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과세 기간 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구분하죠. 1기는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6개월, 하반기 2기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법인세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죠.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과세 기간이라고 한다. 그 기간이 끝나봐야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런 조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또 법인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다음 4번에 보시면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세. 부가세는 바로 뭐냐? 독자적으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서 다른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1+1 또는 1+2 이렇게 추가로 덤으로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했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죠. 이것은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합니다. 따라간다. 본세를 따라간다 이 얘기예요. 그럼 가산세도 부가세 성격인데 그것도 따라갑니다. 어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거기 따라서 성립이 된다. 그래서 부가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그리고 가산세도 가산세 부과해야 될 원래의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이 되죠.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는 아니지만 독립세지만, 이것은 뭐가 재산세가 양도소득세, 모든 소득세나 법인세가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성격은 아니지만 독립세지만, 부과해야 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 표준이 나와야 되니까 그 과세 표준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면 따라서 뭐한다? 지방소득세도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이것은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이 된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 보시면 389쪽 2번에 보시면 납세 의무 확정 그랬어요. 납세 의무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여건이 충족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 물건이 뭐고,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몇 프로고, 누가 납세 의무자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결정되는 것을 확정 납세 의무의 확정시기라고 하는데, 확정시기는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신고주의 또는 신고납부조세가 있어요. 여러분 신고납부조세하면 취득세 신고납부예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입니다. 소득세도 신고납부죠. 그죠? 이렇게 신고납부조세는, 신고납부하는 조세는 뭐다? 확정시기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뭐할 때?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 그래서 신고납부조세는 납세의무자가 뭐하면 얼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걸로 결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정부 부과 과세 또는 보통 징수 방법이라고 하죠. 국세는 정부 부과 또는 지방세는 보통 징수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과세권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때 과세권자가 결정을 하면 그대로 확정이 돼버린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신고납부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하면 신고된 내용으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부가주의 조세 보통징수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는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390쪽에 3번 납세의무 소멸. 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납세의무가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한테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 부과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건 어떤 경우에 소멸되느냐. 지금까지 납세의무 소멸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한 번 정도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첫 번째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가 세금을 내라 그러는데 납세의무자가 납부 기한 내에 뭐 했습니까? 납부를 하든 아니면 2차 납세의무자가 대신 냈던 연대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했던 납세보증인이 납부를 했던 납부를 했습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를 해버리면 납세의무는 뭐한다? 소멸이 된다. 그죠? 또 충당이라는 게 있죠. 충당은 뭡니까? 여러분 국가 등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환급받을 게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데 또 추가로 다른 세금 내야 될 게 있다. 그럼 국가는요 환급해주고 다시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죠? 부과할 세금을 즉 환급해야 될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고 그걸로 메꾸겠다. 이게 충당이에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국가로부터 환급받아야 될 세금을 환급받지 않고 납부한 걸로 하겠다. 이게 바로 충당이죠. 충당하면 납부한 결과와 똑같다. 그래서 납세 의무는 소멸이 됩니다. 또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부과 취소. 과세권자가 부과된 세금이 법률에 의해서 착오 등으로 잘못 부과됐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스스로 부과권을 보였어요.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처음부터 납세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죠. 그래서 부과됐던 세금이 과세권자가 다시 스스로 뭐한다? 취소를 하게 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제척기간의 만료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척기간. 자, 여러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세법이 정한 세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걸 우리는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내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민법에도 권리 위에 뭐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권리를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죠. 그래서 세법도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5년이죠. 제척기간은 복잡한데 기본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즉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과세권자가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다시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이 제척기간은 중지되거나 정지 사유 없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5년이 지나면. 그런데 여기서 부당행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자, 부정행위, 각종 불법행위를 했죠. 불법행위로 인해서 부정행위로 인해서 조세를 뭐 했습니까? 포탈 또는
환급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자 보세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우는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말고 이외 국세나 또는 지방세 있죠? 지방세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척기간이 몇 년? 10년이다.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았다면 제척기간 몇 년? 15년이다. 15년 안에 부과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상속세, 증여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사람이 15년 그 기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으면 그 다음에 다시 추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을 때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15년이다. 그럼 상속세, 증여세 말고 일반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 이와 같은 국세가 됐던 지방세는 몇 년? 10년.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업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뭡니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부정한 행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기라는 얘기죠. 사기 등으로 부정한 행위 또는 사기 등으로 포탈을 했다. 그럴 때는 양도소득세도 몇 년? 10년이라는 얘기예요. 제척기간. 그래서 부정한 행위는 상속세, 증여세는 15년, 나머지는 몇 년? 10년. 일반적인 경우는 기본 몇 년? 5년.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칸에 보시면 소멸시효라고 그랬죠. 아까 제척기간은 각 법이 정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그게 제척기간이에요. 그 기간 내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났다면 지난 후에 다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그런데 소멸시효라고 나왔죠. 소멸시효는 부과된 세액을 징수해야 되는데 부과됐어요. 세금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걸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 징수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5년이고 민법에 규정이 있으면 민법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는 5년이 지난 때까지 안 내면 안 내고 끝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소멸시효는요. 제척기간과는 달리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중단 사유에 의해서 중단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무한정 흘러가지는 않죠.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하면 5가지죠. 부과된 세금을 납부했다. 아니면 환급받을 세금으로 충당 메꿨다. 과세권자가 부과한 세금을 과세권자가 스스로 뭐 했어요? 취소를 하면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그죠? 그리고 제척기간이 만료가 됐다. 예? 법적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징수기간이 지났다. 5년. 이런 경우는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세 총론 부분을 정리해 봤고요. 또 하나 마지막 단원에 392페이지에 보시면 4번에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및 배당 순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민법 규정에서 나오는 부분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 상가 부동산 소유자가 이 상가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가 건물에는 세입자들한테 전세보증금 받았으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은행에서 대출 받았으니까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했을 것이고 개인한테 돈 빌려줬으면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사업하는 사람 부동산 소유자가 이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뭐 내야 돼요?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고 또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고 또 임대사업을 했으면 소득세 내야죠. 그런데 이런 세금 등이 다 체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 처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매 대금이나 경락 대금이 들어오면 그 대금에서 어떤 걸 먼저 배당해 줄 것이냐. 그게 배당 순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다
공부하셨겠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세금에 관련된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상가 빌딩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또는 이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세 종부세 안 냈다, 또는 취득했을 때 취득세도 안 내고 모든 세금이 이렇게 체납될 수도 있죠. 이랬을 때 맨 처음에 가져가는 게 뭐냐? 자, 첫 번째 순서 보시면 첫 번째 영순위가 있습니다. 영순위. 이것은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자, 체납 처분비가 있어. 체납 처분비 또는 공익비용. 이게 영순위다. 무슨 말이냐? 이 부동산을요, 소유자가 세금이 체납돼서 국가 등으로부터 압류를 받아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체납처분비는요, 압류한 재산을 운반하거나 또는 압류한 재산을 보관하거나 또는 감정평가를 하겠죠. 감정평가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매 처분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압류를 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거나 또는 감정평가하거나 이런 일체의 비용을 뭐라고 하느냐? 체납처분비. 그래서 이것은 주로 공매 처분할 때. 그럼 공익비용은 바로 경매죠. 경매. 법원을 통해서 강제 처분할 때 들어가는 비용, 경매까지 들어가는 경매 비용, 수수료 전부 다 합니다. 자, 이런 비용이 맨 처음에 우선순위로 가져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요거 끝나고 나면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1순위가 되겠죠. 1순위. 1순위는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 이 부동산이 경매 처분됐다 또는 공매 처분됐다. 그러면 이와 같은 0순위로 공제하고 그 다음 1순위가 바로 뭐냐면, 이 건물 소유자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장에 근로자들한테 체불된 임금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체불된 임금, 퇴직보상금, 퇴직보상금 등이 있으면 이런 거 우선하겠다. 물론 최근 3개월분 임금이죠. 예,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주택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것이 상가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있다. 이것이 1순위예요. 그러니까 자, 이 상가 부동산이 공매 처분됐던 경매 처분됐던 그 대금에서 매각 대금에서 공매 처분됐으면 체납 처분비가 먼저, 경매 처분했으면 공익비용을 먼저 공제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는 건 체불된 임금이나 보상금 아니면 주택이면 주택임대차, 상가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 있죠. 이것을 먼저 가는데 요건 두 개가 동시에 갑니다. 그래서 지분이 요거는 비율이 금액이 같으면 순위가 똑같으니까 비율대로 나누겠죠. 자, 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순위가 됩니다. 자, 2순위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시험에서는 2순위를 물어보죠. 2순위가 뭐냐? 자, 요까지 공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남은 금액이 있어요. 매각대금에서. 그러면 매각대금에서 그 다음에 정리할 게 바로 뭐냐? 세금이 먼저 가느냐?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 설정됐는데 어떤 게 먼저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세금보다 먼저 저당권 등이 먼저 설정됐으면 설정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우선이에요. 법정 기일 전에 등기가 됐으면, 법정 기일 전이라는 것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먼저 등기가 됐으면 등기된 피담보 채권이 우선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먼저 했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먼저 가야 되는데 세금보다 전세권 설정 등기 먼저 했어도 세금이 우선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당해세라고 합니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 상가부동산이면 이 상가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 중에서 모든 세금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정 세금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당해재산에 부과된 조세를 당해세라고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재산세요. 지역자원 시설세, 그 다음에 상속세, 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안 냈다, 또는 증여받아서 취득했는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는 매년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이 최우선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여러분 재산세에 붙는 뭐가 있느냐, 지방 1+1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붙은 뭐가 있습니까? 가산금이 있어요. 가산금, 연체이자. 이것이 최우선이다 얘기야. 다른 세금보다, 그러니까 세금이 먼저냐, 피담보채권, 저당권이 먼저 됐는데 저당권이 먼저냐, 이건 날짜 순으로 가요. 저당권이 먼저 됐으면 저당권이 먼저 갑니다. 세금보다도. 근데 세금보다 먼저 등기가 됐어도 저당권이 먼저 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이 먼저 갈 수 없는 무서운 세금이 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날짜에 관계없이 무엇보다, 피담보채권보다 이게 항상 뭐한다? 우선하겠다. 그러면 3순위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일반 채권이냐? 일반 뭐예요? 채권. 다시 말하면 피담보채권이냐? 또는 조세. 세금이 먼저냐? 이것은 어떤 거에 따냐? 일자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한다. 순위가 결정한다. 무슨 말이에요? 날짜가 빠른 거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도 안 낸 게 있는데 전세권하고 경합되죠? 그럼 전세권이 먼저 등기해서 전세권이 먼저 가.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하기 전에 취득세가 먼저 부과된 거라면 그건 취득세가 먼저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무조건 세금이 우선하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출제된 건 요거 물어봤습니다. 2순위. 요거. 피담보채권이 먼저 설정 등기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중에서도 재산세, 고지서 나오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나 가산금, 이것이 최우선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조세 총론을 공부를 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까지 한 내용 중에서는 이제 3시간 정도 했는데 이 3회 강의에서 2문제가 출제되죠. 범위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취득세 부분이 이제 단일 세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